It's looking pretty white out. 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오늘은 도시화경제 송승현 대표님을 모시고 조금 소외받고 있는 듯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다른 방송에서도. 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새 하도 주택값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네. 주택에다 쏠려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규제가 이제 계속 강화되면서 이제 이 수익형 부동산이 또 한동안 뜨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된소리를 맡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저기서 이제 우려의 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기 대표님은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사실 이런 된소리를 맡게 된 이유를 보게 된다면 기존의 주택 시장의 규제가 너무 강한 규제를 받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비아파트 시장 쪽으로 풍선 효과들이 나타난 것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과 수익형 부동산들을 보게 되면 물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됐고 적정한 시장 가격 안에서 뭐 분양을 하고 임대 수준을 책정한 것들은 그래도 뭐 준수한 성적을 기록을 하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수익형 부동산들이 너무 시행사들이 강한 그 마진과 또 시장 가격보다도 너무 높은 임대료를 제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고 그 높은 금액을 바탕으로 한 뭐 규제를 그 좀 피한 높은 그 대출의 비율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위축이 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이 최근 들어서는 뭐 이번 정부가 부동산 관련된 부양을 좀 해보면서 주택시장은 그래도 2023년 13 대책 이후로는 주택시장은 일정 부분 회복한 국면도 있고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 비아파트 시장과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상승이나 회복을 좀 그 받는 구간들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그 비아파트 시장을 통해서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 또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의 위축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뭐 하반기 정도 금리를 조금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이 작년과 같은 그런 침체는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익형 부동산이 물론 시장이 침체되고 어려운 국면은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부터는 일정 부분 회복하는 구간들도 있고 또 이런 회복하는 구간들을 본다라면은 뭐 지역별로 본다라면은 너무 과하게 분양가가 상승한 지역보다는 만만한 상승을 했던 지역을 비롯해서 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들은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당면 과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수익형 부동산들에 투자를 해서 어떤 뭐 장기 공실화가 되고 있다. 네. 아니면 이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문제의 원인은 고금리 기조의 어떤 장기화에 따라서 어떤 수익률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반토막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이제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방법이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분양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 이게 조금 진짜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형 부동산이 회복되는 구간을 가지려면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전문가와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수익형 부동산을 뭐 분양을 받았거나 또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모두 이 수익형 부동산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도 주택시장하고 비슷하게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그 옥석 중에서 이 옥에 해당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산업이 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면은 그래도 이런 침체 국면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뭐 수익형 부동산을 통한 그 임대소득도 네.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걱정하는 거는 대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금리를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도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겠지만,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대환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네. 비롯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플랫폼화해서 시장에서 점점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금액도 좀 낮아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그 상품 자체가 주택에서만 멈출 거냐라고 본다면, 뭐 정책적으로도 재원을 좀 해본다라면은, 이런 뭐 수익형 부동산들한테도 대출에 대한 그 플랫폼이나 네. 대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프로그램도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에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1년, 2년 전에 받으신 분들과 너무 과도한 토지 가격 상승을 통해 가지고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어렵겠죠. 네. 그렇지만 그 시점보다도 앞서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분양 시장과 수익형 부동산 시장 안에서 그냥 같이 매도돼 가지고 좋은 상품을 놓치는 경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인근 부동산들과 시장 동향들을 좀 파악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은 그래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나중에 그 아주 썩 괜찮은 수익형 부동산이고 나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단순한 그런 정보와 공포성 시장 분위기에 휘말리는 것보다는 이런 뭐 시장의 동향을 비롯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적정한 그 가격인지 네. 임대료인지 그리고 내가 해당되는 게 앞으로 과잉 공급될 수 있는 곳인지 또는 역세권과의 그 거리가 인접한 지역인지 뭐 이런 것들도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우리 송 대표님하고 여러 차례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서도 네. 늘 우려했던 부분이 가격이 급등하는 곳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시장에 네.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등장을 했었고, 네. 그거를 마치 데자뷰 하듯이 네. 요새는 또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 이제 공실에 대한 우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 때문에 수익률이 이제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많이 그 어려움이 이제 가중되고 걱정이 사실 좀 많아지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 상가에 이제 어떤 잔금을 친다든지 아니면 지난해 이 잔금을 친다든지 했을 때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그 계약자들의 어떤 우려가 지금 되게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리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오늘 그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거는 기대하지 말라는 네. 식으로 얘기를 네.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계약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고금리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이 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동결이라는 거 자체가 작년 생각해 보면은 언제쯤 동결하지라는 생각들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높아지는 금리 수준 그리고 한없이 오를 것만 했던 그 금리의 수준 자체에서 동결을 지금 몇 차례 정도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공포심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그 동결된 금리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서로 간의 그 대출 금리에 대한 그 상품화를 할 때 동결이라는 거는 향후에 이 금리 수준 자체를 소위 그 위험도를 넣지 않는 금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수익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이 수익형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구조냐라고 본다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 그 금리가 좀 시장에서 금리가 좀 낮아지면은 수익률이 조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수익률로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익률하고
또 은행이라든지 다양한 뭐 채권이라든지 국채라든지 뭐 이런 수익률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과한 또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상품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또 수익률은 또 높은 그렇죠. 부분들도 하이 있거든요. 리스크, 하이 리턴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은 결국은 수익률이 뭐 시장에 있는 일정한 뭐 은행에 있는 금리 수준보다도 적정 수준, 뭐 적정이라고 하면은 뭐 한 2에서 한 3% 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안정적인 수익률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공포에서는 그래도 좀 벗어나는 구간이다. 그리고 뭐 지식산업센터라는 이 상품 자체에 대한 그 오명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지식산업센터 안에서도 뭐, 그 지역과 선택, 그리고 일정 부분 그 소위 말하는 그 브랜드 시공사가 들어간 그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보다는 그래도 좀 상품성을 갖출 수 있다. 그리고 몇 년간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꾸준하게 가져간다면 뭐 노후 뭐 설계를 위한 그런 상품이 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이 이어져 간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매각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도 충분히 뭐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 위기에 있지만 지금 주택시장의 재건축 상품 같은 경우도 수익률과 공사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중에 있는 돈이라는 것들은 어떤 그 뭐랄까요? 뭐 본인의 수익과 투자성이 좀 가미된 그런 상품을 찾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에 있는 투자나 자금들 또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뭐 재개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건축 안에서도 상가 재건축이나 또는 최근 들어서는 뭐 건물을 비롯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들도 좀 나타나고 있으니까 좋은 판단들을 해야지 지금 이런 위기감에 그 빠져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뭐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장에 흘러가는 그런 판단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한 선택을 뭐 한 여러 차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제 송 대표님 말씀을 이제 조금 이렇게 압축시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품의 입지적인 요인과,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미래 가치,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 그러면 네. 지금 너무 현실적인 공포에 빠지기보다는, 네. 조금 이제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아까 송 대표님하고 대화하면서 잠깐 번뜩였던 게 네. 이제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네. 좀 사실 우리 수익형 부동산 부분에서도 네.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3년에는 특례 모기지론으로 했고 올해는 신생아론으로 이렇게 해서 네. 주택 부분은 상당히 네.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게 직간접적으로 건설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어떤 숨통을 트이는 어떤 역할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을 지은 건설사 아닌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쪽에 이제 함몰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했던 네. 그 건설사들이 지금 조금씩 이제 리스크하게 이제 떠오르고 네. 어떤 재정 위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기 있어서 네. 정책 금리라든지 어떤 정책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러면 정책 금리를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정책 제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특례 모기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건가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대출의 비중을 조금 풀어준다든지 대출의 총량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형태보다는 지금 가장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 자체가 공급자도 공급자겠지만 이런 뭐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을 해서 노후를 설계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역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특례보금자리론이 상품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계속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고정금리로 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안정감을 취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금리의 변동성의 크기를 좀 줄여주는 이런 형태 좀 금리가 좀 시장 가격보다
조금 낮게 형성되는 그런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산업을 지탱하는 게 단순히 주거의 그 형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주거나 거주가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경제 상황이라든지 산업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그 지역과 지자체의 뭐 세수라든지 그 산업의 동력이 생기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자본과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거주를 하는 집도 마련을 하는 거고 또 그 집을 바탕으로 해서 주거의 이동도 하는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집만 바라볼 게 아니라 과연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돈은 결국은 산업과 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소득이죠. 소득이 그렇죠. 똑같은데요. 그런 소득들이 바탕이 되려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물론 투기성이 있고 과다 공급된 지역들까지도 모두 지원하는 건 어렵겠지만 그 지역 안에서 적정 규모 안에서 주택 공급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그 상업용 부동산들을 공급을 한 사람들까지도 같이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계속 옥죄이고 터질 테면 터져봐라 하면서 계속 바라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익형 부동산에서의 그 문제점들을 방관한 문제점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뭐 부도에 가까운 수준까지도 치닫고 있는 과정에서 그냥 내비두고 그냥 뭐 문제가 폭탄이 터져라 하고 방관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뭐 준비된 시간이 이제 여기까지라 어떻게 더 얘기를 더 나누고 싶지만 이제 그게 조금 그간데 마지막 말씀이 되게 뼈 있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어떤 가계가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생산을 창출할 수 있는 상권, 그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 보장이 되지 않는, 업역이 보장이 되거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런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집으로 이전이 그렇죠, 돼야 네. 되는 이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되게 뼈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s looking